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뭘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늑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온 가족이 짜고 들어온 늑대 무리라면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상가 빌딩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로 남편과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 여유를 시댁과 나누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믿었던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친정 오빠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딱 몇 달만 제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열어본 신우이의 SNS 속에서 저는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유럽 여행 사진들, 그리고 저를 조롱하며 나눈 끔찍한 대화 캡처본까지.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당한 한 여자가 어떻게 가장 차갑고 완벽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수갑으로 끝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34살, 결혼한 지는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작은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서 지방 소도시의 허름한 상가 하나를 사들이는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가를 관리하며 조금씩 규모를 늘려나가셨고 은퇴할 무렵에는 서울 변두리에 5층짜리 상가 빌딩 하나를 온전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 빌딩은 아버지의 청춘과 땀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아버지는 그 빌딩을 제 명의로 넘겨주셨습니다. 지연이, 너는 사업 수완이 나보다 나으니 이걸로 든든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물려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빌딩 덕분에 저는 결혼 후에도 경제적으로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임대료만 해도 웬만한 맞벌이 부부의 월급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남편 민준이와 저는 대학 시절 학교 선후배 사이로 만나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저희는 남들보다 여유롭게 살림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저는 그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시댁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일 때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정순자 여사가 홀로 남편과 시누이 서연이를 키워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시댁 형편을 알게 된 후로 자연스럽게 명절이나 어버이날마다 넉넉하게 용돈을 챙겨드렸고 시어머니 생신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시누이가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도 선뜻 목돈을 보태주었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개업할 때는 개업 축하금을 남들보다 훨씬 두둑하게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지연아, 너무 퍼주지 마. 시댁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줄 알아. 저와 오래 친하게 지낸 친구 하나는 술자리에서 진지하게 저에게 충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연아, 남의 가족한테 그렇게 퍼주는 거 아니야. 처음엔 다들 고마워하다가도 나중엔 당연한 걸로 알게 돼 있어.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안 주면 서운해하고 원망까지 하게 될걸.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있는 거 나눠 쓰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야.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룬 새로운 가족 모두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조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를 살갑게 대하시는 듯 하면서도 가끔씩 은근한 말투로 저를 낮추는 뉘앙스를 풍기실 때가 있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친정에서 빌딩 하나 물려받았다고 유세 떠는 건 아니지? 라는 농담 섞인 말을 하실 때마다 저는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남편도 가끔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 친정이 좀 살아서요라며 은근히 저를 재산으로 소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길 때가 있었지만 저는 그저 남편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누이 역시 저와 함께 쇼핑을 할 때면 은근슬쩍 비싼 물건들 앞에서 오래 머무르며 제가 먼저 사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눈치를 보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을 그냥 넘겼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나쁜 의도는 없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늦은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을 텐데 그날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뒤이어 퇴근한 남편도 평소보다 훨씬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뭔가 큰일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는 저를 만류하며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앞치마를 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왜 이러세요? 제가 놀라서 소리치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제 무릎을 붙잡으셨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처남이. 준혁이 형이 큰일 났어. 그렇게 공들이던 납품 계약을 드디어 따냈는데 계약 보증금이 8억이 모자라서 지금 계약이 파기될 위기래. 이대로면 형님네 회사 부도나 장인어른 집안 전체가 무너질 판이야.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친정 오빠 준혁이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여러 대기업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 전혀 근거 없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딱 몇 달만이면 돼. 계약금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는데. 내 명의로 된 빌딩 있잖아. 그거 담보로 잠깐만 대출받게 해주면 안 될까? 처남네 회사 무너지면 장인어른 얼굴에 먹칠하는 거고 너희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는 거야. 나도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았는데 진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시어머니도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린 적 있었니? 이번 한 번만, 정말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사돈어른 회사 무너지는 꼴은 나도 차마 못 보겠다. 내가 앞으로 뭐든 다 할게. 이번 한 번만 살려줘.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며 진짜로 큰절을 하실 기세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자리를 지키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앞에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구나 친정 오빠의 일이라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라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고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다급하게 매달리는데 굳이 확인 전화까지 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망설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가족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미리 알아봤다며 건네준 대출 서류들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렇게 큰 금액을 담보대출 받으시는데 용도가 확실하신 거죠?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네, 가족 사업자금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의 소중한 빌딩을 담보로 8억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되어 남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묘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뿌듯함, 이 위기만 넘기면 우리 모두가 더 끈끈해질 거라는 기대감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배신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서 얼마나 추악한 계략이 짜여지고 있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넘어간 후 몇 주간은 평온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퇴근하면 형님 회사 잘 해결되고 있대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고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살갑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반찬을 손수 만들어 보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가 그저 고마워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이따금 지연이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살았다. 정말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우리 부부가 더 단단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나간 지 2달쯤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잠시 쉬면서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저는 우연히 신우이 서연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계정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눈길이 갔습니다. 화면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드에는 온통 휴양지에서 찍은 화려한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 고급 리조트 수영장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명품 매장 앞에서 쇼핑백을 잔뜩 든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까지.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울 오빠 최고. 시댁 식구 전원 출동 유럽 비즈니스 투어. 저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 제 남편 민준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가족까지 시댁 식구 전원이 최고급 비즈니스석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준 지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처남 회사를 살리기는커녕 온 가족이 유럽으로 호화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가며 확인했습니다. 파리의 한 명품 매장 앞에서 찍은 사진, 스위스의 고급 호텔 발코니에서 와인잔을 들고 웃는 사진, 이탈리아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찍은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까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요즘 처남 회사 일은 잘 해결되고 있어?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형님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대. 걱정하지 마. 나 지금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할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친정 오빠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오빠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웬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회사 계약금 문제는 잘 해결됐어?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어리둥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계약금? 나 그런 거 없는데. 갑자기 뭔 소리야? 요즘 회사 그냥 평소랑 똑같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부도위기 같은 것을 겪은 적도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낸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여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는지, 왜 오빠에게 미리 확인하지 않았는지 저 자신이 한없이 미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신우이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토리 아카이브까지 샅샅이 뒤지던 저는 며칠 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우이가 실수로 비공개 설정을 해제했던 것인지 가족 단체 채팅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친한 친구와의 대화방에 올려둔 게시물이 스토리 아카이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캡처본을 확대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건으로 며느리 빌딩 담보로 돈 빼낸 거 완전 성공이다. 걔 순진해서 우리가 눈물 몇 방울 흘리니까 바로 믿더라. 세상에 그렇게 쉬운 애가 어딨니? 남편은 여기에 이렇게 답장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엄마 진짜 웃겨 죽는 줄. 이제 그 멍청한 여자 쓸모 다 했으니까 적당히 구실 만들어서 이혼시키고 돈 많은 집 참한 여자로 새 장가 가면 되겠네요. 신우이는 여기에 웃는 이모티콘을 잔뜩 달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울 새언니 아니 곧 전언니 되겠네 키읔키읔 완전 틀딱 취급받다가 팽당하는 거 상상하니까 너무 웃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해.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리자 시어머니가 이런 말도 남겨두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까지 확실하게 명에 옮겨놨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며느리 쪽에서 나중에 뭐라 해도 우리가 잡아떼면 그만이야. 증거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여기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걔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몇 달만 더 버티다가 적당히 발 빼면 돼요. 유럽 여행도 이참에 화끈하게 다녀오죠. 어차피 그 여자 돈인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저를 그저 등쳐먹기 좋은 멍청한 사냥감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6년간의 명절, 생신, 용돈,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웃으며 건넸던 그 모든 호의가 그들에게는 그저 등쳐먹기 좋은 멍청함의 증거로 비춰졌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흐느끼기도 하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저는 어느 순간 눈물을 뚝 멈췄습니다. 슬픔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퉁퉁 부은 눈으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순간 가장 냉정하고 완벽한 방식으로 이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힌 그날부터 철저하게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처럼 대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살가운 며느리처럼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속으로는 매 순간 이가 갈렸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이를 악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혼 전문으로 손꼽히는 로펌을 은밀하게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단순한 이혼을 넘어서 형사고소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에요.
지금 확보하신 캡처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자금 흐름과 서류 조작 정황까지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전략을 세밀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평판이 확실한 사설 자산 추적 전문업체도 함께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으니 저 역시 그들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되돌려받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자산 추적팀은 신속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이 실행되었던 은행의 거래 내역을 역추적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액이 대출된 직후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금의 흐름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 명의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고스란히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돈은 시댁 식구들의 유럽 여행 경비와 각종 명품 구매에 탕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금은 남편 명의의 새 외제차 구매에까지 사용된 정황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변호사팀은 제가 서명했던 대출 관련 서류들을 정밀하게 재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동의했던 대출 한도와 실제 실행된 대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고 서류 일부가 제가 서명한 이후에 추가로 조작된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남편이 은행 대출 담당 직원과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서류 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은행 내부 직원과 남편이 대학 동창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배임 사기의 정황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민사상 원상 회복은 물론이고 형사상으로도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를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절대 지지 않는 싸움이 될 겁니다. 다만 신중하게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저들이 눈치채는 순간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법원에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조용히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변호사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혹시라도 서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몇 번이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댁 식구들은 그 즈음 또 한 번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에서 재미를 본 그들은 이번엔 아예 온 가족이 한 달 살기를 해보자며 신나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태연하게 형님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이번엔 어머니 모시고 유럽 한 달 살기 다녀오려고. 당신은 회사 일 바쁘니까 이번엔 힘들겠지? 라며 저를 자연스럽게 배제시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아쉬운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이에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 짓기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인 척 남편의 여행 준비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캐리어를 함께 골라주고 여행지 맛집까지 검색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재밌겠다. 잘 다녀와라며 웃으며 배웅하는 제 모습을 보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가 환하게 웃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각오를 그들은 결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출국하고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정식으로 승인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걸렸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신나게 카드를 긁어대며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던 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카드 결제가 거부되고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들은 현지 호텔에서 결제가 되지 않아 한바탕 소동을 벌였고 급하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돌리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도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지연아, 이상하게 카드가 계속 안 돼. 은행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라며 태연하게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은행에 직접 알아봐라고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들이 귀국하는 날짜에 맞춰 형사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사기,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이미 확보된 물증들을 검토한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귀국하는 날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후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시댁 식구들이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변호사 그리고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둔 경찰 관계자들과 함께 입국장 근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윽고 입국장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가족이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든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밝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어깨에 걸치고 있었고 남편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캐리어를 끌며 걸어 나왔습니다. 시누이는 새로 산 선글라스를 낀 채 즐거운 듯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그들의 앞을 조용히 가로막았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여행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경찰관은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신분을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정순자 씨, 그리고 강민준 씨 맞으시죠? 사기 및 배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오해야.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응? 시어머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연아, 너 이러는 거 아니지?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랑 여보가 뒤에서 저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저 다 봤어요. 멍청한 며느리, 쓸모다한 여자, 틀딱.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제 빌딩 담보로 뜯어낸 돈으로 아파트 사고 유럽 여행 다니면서 저를 비웃으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어쩔 줄 몰라 하다 슬그머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경찰관들은 차가운 수갑을 그들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쇼핑백들은 공항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 경찰 승합차로 끌려갔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슴 깊이 짓눌러왔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담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확보해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발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치며 대출 서류 조작 및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은행 담당 직원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부정한 서류 처리에 관여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강남 아파트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매를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제 빌딩에 걸려있던 대출금 8억 원은 단 한 푼의 손실도 없이 전액 회수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소중한 재산이 마침내 온전히 제 손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남편은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질책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전과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배임 및 사기방 조혐의로 별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와 별개로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확보해둔 모든 증거자료, 즉 시댁 식구들이 저를 조롱하며 나눴던 대화 캡처본과 대출금을 유용한 정황들이 고스란히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정황을 인정하여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저는 정당한 위자료까지 함께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남편은 몇 번이고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후 저는 오랜만에 홀로 제 빌딩 옥상에 올라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배신을 당했던 그 밤의 절망감,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분노, 그리고 차갑게 복수를 준비하던 시간들. 그 모든 감정의 파도를 지나오고 나니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한때 저를 멍청한 년이라 부르며 등쳐먹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잃었고 남편은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도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누이 역시 그 일이 있은 후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해 살던 지역을 떠나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유럽 여행을 즐기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어떤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타인의 신뢰와 호의를 짓밟고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양 여기며 탐욕을 채우려 했던 데가는 이토록 무겁고 매서운 법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딩은 온전히 제 명의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기 바빴던 임대 수익을 이제는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작은 사업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딩 1층에 있던 낡은 상가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제가 예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직접 운영해 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도 뒤늦게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크게 놀라시고 화를 내셨지만 이내 제가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해서 재산을 지켜낸 것을 알고는 오히려 저를 대견해 하셨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 다행이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그렇게까지 독하게 끝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원망만 하고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빼앗긴 재산을 되찾지 못한 채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라고요.
배신을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되찾아야 할 것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요구 앞에서 흔들리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결코 당신의 호의를 이용해서 등쳐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매달리는 모습이 진심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든다면 절대 성급하게 도장을 찍지 마시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재산과 관련된 결정이라면 아무리 급하고 다급한 상황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 빌딩을 진정한 저만의 행복을 일구는 단단한 밑거름으로 삼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배신을 당했던 아픔이 결국은 더 단단한 성장으로 이어졌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호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